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사례 설명을 맡은 정동회계법인 위탁청산본부장인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그동안 DB화된 불인정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는 일단은 집행 기준과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아마 제가 간혹가다 기준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이 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게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되게 지금 혼돈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설명회를 하면서 그 혁신법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세목별로 혁신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종 규정과 혁신법의 규정의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따라서 종종 규정에 의해서 불인정 처분된 사례가 혁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불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예, 종종 규정에서 인정이 됐던 사례가 혁신법이 적용되면 불인정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오늘 이 설명에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보여지는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불인정 발생 세목의 빈도 비율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변경 내용,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불인정 발생 세목 분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쪽에서 가장 많이 불인정이 나와요.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는 과거에 두 개 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과 정동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실시하고 거기서 불인정으로 확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세목별로 빈도수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연구활동비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사례가 바뀌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현업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건비 쪽에서 불인정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보건의료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연구개발기관들의 대부분이 이제 대학이나 병원 뭐 이런 곳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개발 기관들은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연구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해서 실무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착오가 생겨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불인정이 상당히 빈도수가 높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따가 인건비 불인정 사례를 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뭐 이거는 도대체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냐라고 해서 오늘이 불인정 사례 강의 시간이다 보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비 공통계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1조를 보면 공통계산기준이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규정과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 연구비 표준 매뉴얼, 그 다음에 우리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는 세목별로 불인정사항이 열거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각 세목별로 인건비 하면 인건비는 어떤 게 불인정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불인정 사항을 그냥 공통으로 집합시켰고요. 여기 있는 사항은 일단 1차적으로 불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불인정을 하는 건데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을 적용하는 순서부터 좀 안내를 드리면 우리가 2020년도 중에 연구개발 기간이 시작된 과제도 있습니다. 과제도 있어서 2021년도까지 결쳐져 있는 과제들이 있어요. 2021년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1일 날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30일 날 끝나는 과제도 있고 1차 년도가 아니면 단계 기간 종료는 뭐 2022년까지도 가는 과제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간에 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을 하실 때는 2020년도에도 집행을 하셨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집행을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 기준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 가장 혼돈스러운데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회 때 발표를 한 내용에 의한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종 규정을 적용해주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집행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집행된 부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요.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대학, 영리기관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져서 사용 기준을 명시를 했는데 그 명시된 사용 기준이 각 세목별로 상당히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 기준을 봤는데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함축적이고요, 내용들이.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명시된 데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우선 적용하는 건 맞는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것은 종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더불어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혁신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나 혁신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에 따른다라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돈스러울 텐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집행할 때 혼돈스러운 부분은 회계법인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 아무래도 2021년도는 과도기일 겁니다. 상당히 과도기일에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2021년 정도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규정이 연착륙이 돼서 혼돈이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계산기준 불인정사항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예전에 규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집행하면 안 되고요. 회의비 집행할 때 뭐 주류 등 유용성 비용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들이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환급 받을 수 있는입니다. 환급 받는이 아니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현행 관세법상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또는 관세로 분류가 되게 되면 내가 비록 환급을 받지 않더라도 그거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쪽을 좀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서 5번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과거 규정에 상호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를 했을 때는 과거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혁신법에서는 과거에 어떤 거는 인정되고 어떤 거는 인정이 안 되고 되게 모호해 있는 걸 명확하게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인정 사항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요. 자, 크게는 가나 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과거에 땡땡 대학교 안에 있는 어떤 세미나실, 회의실, 어떤 실험실 뭐 이런 부대시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땡땡 대학교 안에. 그런데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부대시설은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게 과연 인정 대상이냐 불인정 대상이냐 상당히 해석에 있어서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명확하게 해버렸습니다.
예, 명확하게 한 게 인정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납원 항목인데 납원 항목에 두 가지, 세 가지, 예, 세 가지가 이제 인정 사항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죠. 예, 그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각종 비영리 기관, 대학 등등은 연구시설 장비를 공동으로 모아놓고 중앙 관리를 하는 요즘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각 랩에서 시설 장비를 보관하고 시설 장비를 관리하다 보면 분실이나 아니면 감모, 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 기관에서 공동으로 그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구자들은 내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 장비를 이용할 때 그 공동시설 장비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을 합니다. 예, 그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처분했냐면, 주관기관이 주관기관과 거래하게 된 거로 간주해서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로 불인정 처분을 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처분에 해당이 될 수 있었어요.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규정이다 보니까 이번에 혁신법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로 바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항에 2번에 나번을 한번 보세요. 2번에 나번을 보게 되면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고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면 그 비용도 인정합니다. 요즘은요, 시험 분석 결과를 뭐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분석 센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자체 분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또한 과거에는 주관기관이 주관기관 간 거래로 간주해서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로 불인정 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한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이것도 해결을 해드렸어요. 예, 조건이 있죠. 조건은 뭐냐면 시험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의뢰를 했는데 시험 분석 결과 보고서가 못 나와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비용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고, 예, 이걸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항의 3번을 보세요. 이 3번도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었어요. 요즘 트렌드가 병원 같은 경우,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그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부에서 시약이나 간단한 시약이나 아니면 그 실험용 동물들, 예,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체 내부의 어떤 기관,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판매하는 곳을 통해서 그 자체 내부에서 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또한도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관기관이 주관기관 간 아니면 수행기관이 수행기관 내부 거래서 상호거래를 간주해 가지고 불인정 처분을 했었다가 작년에 우리가 그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안정장치를 갖추고 명확한 서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해 주자라고 우리 나름대로 방침서로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이것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영리 기관 내 중앙 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는 비용은 인정한다라는 걸로 바뀌었죠.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정이냐 아니냐, 불인정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강조드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에 과거 규정에 있지 않았던 내용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인데, 우리 보건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운영 요령, 운영 규정, 관리 지침에는 없었고, 아무래도 영리기업들이 많이 연구개발기관으로 들어온 산자부 규정이나 중소벤처부 규정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 규정이 없음으로써 문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규정화 시킨 것 같습니다. 자, 끝에요. 영리기관으로서, 예,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영리기관입니다.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가 되게 어렵죠. 예,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 계열사 등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꼭 계열사 간의 관계회사가 형성돼야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열사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기업 간의 거래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인적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기업 간의 거래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물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연구개발기관과 지분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연구개발기관에서 또 다른 기관에 어떤 주주로 등재가 돼 있거나 아니면 꼭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지분이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이 취지는 뭐냐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등의 지원금 제도로 인해서 연구개발 기관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이 별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이 규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영리기업만 한정된 경우가 아무래도 그 비영리기관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영리기관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이 발생돼요. 특히 대표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있는 개인 사업자 아니면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 간의 재료비, 시설 장비비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거래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많이 빈도수가 높아지는 게 그 자녀분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와 재료비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요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인건비로 들어가는데요. 그 인건비로 들어갈 때 불인정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인건비가 혁신법에서 상당히 많이 개정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훑어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인건비는 어떤 단위로 계상을 하는 게 맞냐? 과거 규정에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연구기간 내에 관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부 출연 기관인 경우는 연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걸 인정을 해주지만 기타 비영리 기관이나 대학 영리 기관은 월 단위로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해석해 드리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연구기간이 1년인데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했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분을 한꺼번에 계상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월 단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사항에서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급여액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를 정의 내린 규정인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는 가급적이면 연구자 중심의 행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규정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존중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 또한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인사규정, 취업규칙 이런 자체 규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 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 단체의 자체 규정 뭐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그 기관의 자체 규정을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이 뭐 개인 사업자 뭐나 또는 강사, 일반적인 프리랜서라고 칭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연구 참여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 줍니다.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고요. 자,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연구 지원 인력을 용어를 이렇게 바뀌었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 자체 규정, 인사 규정, 취업 규칙에 따른 자체 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 급여를 인정을 해준다라는 쪽으로 명확하게 해석이 됐고요.
세 번째를 좀 보시면 돼요. 인건비에서 대학, 정부 출연 기관, 기타 비영리 기관 이 세 가지를 좀 주의하십시오. 영리 기관은 별도로 정의했어요. 예, 영리 기관은 이게 뭐냐면 현금 인건비가 영리 기관은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 사항을 열거를 했고요. 정부 출연 기관과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은 현금 인건비가 불가한 사항을 열거를 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인건비가 불가한 사항을 열거했다는 것은 의미는 이 세 가지 기관, 연구개발 기관들은 현금 인건비가 불가한 사항이 아니라면 현금 인건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면 불가하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데, 현금 인건비는 지원을 뭐 써도 되냐, 집행을 해도 되냐, 뭐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용어를 많이 물어보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원래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건데 정부에서 그 부담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니까 보전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인건비를 현금 인건비로 보전이 가능한 경우, 보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세 개 기관은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른 교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교원입니다. 교원. 이 교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교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 교원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현금 인건비 보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예, 현금 인건비 보전이 불가합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 현금 인건비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현금 인건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을 할 수가 있는지라, 과거 우리 보건의료기술개발 사업의 관리 지침에 의하면 현금 인건비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으로 구분하지 않고 현금 인건비를 지급 가능한, 보전 가능한 사항을 가항부터 사항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 그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에 대한 인건비, 내가 수행하는 과제가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 그다음에 본 연구 과제 수행만을 위해서 채용한 연구원, 맨 마지막 사항이 그 밖에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과기부 설명회 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이 현금 인건비 불가 항목을 두 가지로만 정의 안 하고 현금 인건비 가능한 항목을 따로 규정을 한다면 연구개발기관은 보건의료 기술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규정을 따르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대학은 불가한 항목이 대표적으로 두 개 있다 그랬는데, 영리기관은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 보여지는 화면인데,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5번 항목을 먼저 볼게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인정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뭐 지식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이 본 과제말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연구원, 기타 등등 가항에서 사항인데, 과거 규정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타 비영리기관과 대학, 영리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적용을 했는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영리기관에 가능한 걸로 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있어요. 중소, 중견기업 연구개발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 여기서 하나 추가될 게 뭐냐면 중견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예, 중견기업이 가능한 거로 들어간 거죠. 과거에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이 중견기업이 들어갔다는 개념은 뭐냐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판단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각 산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회계법인이 속해 있는 산업은 어떤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 어떤 경우는 중견기업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중견기업 신규 채용이 안 됐었어요. 현금 인건비 보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이 추가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까지는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어떻게 돼 있고, 취지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불인정 어떻게 집행을 하면 불인정 처분이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항목이,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참여율, 그다음에 기준급여액, 그다음에 참여기간, 이런 것들만 고려를 해서 한도 금액을 먼저 생각하세요. 예, 그 인건비 지급 한도에 따라서 그 한도보다 적게 지급하면 되겠지라고 먼저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한도를 생각하시기 전에 현금 인건비가 계산 가능하냐,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대학 등은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한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한 항목이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 계상을 하고 지급을 했다? 당연히 불인정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미참여, 그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 지원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불인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는 경우도 불인정입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면, 연구근접 지원 인력은 아무래도 역시 영리기관은 해당이 안 되죠. 연구근접 지원 인력은 비영리기관만 인정이 되는 건데요. 비영리기관에서 아무래도 연구자분들이 그 소위 말하면 이 정산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지라 연구에 집중을 하시고 그 행정 업무는 연구근접 지원 인력을 통해서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직접비의 인건비 항목에서 지원을 해주는 취지인데, 그것을 편리에 의해서 간접비하고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명시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100% 초과하는 거 안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중임세 종업원분,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 이 중임세 종업원분이라는 게 가끔씩 붙는데요. 이거는 간접비,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 중에 공통지원경비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1년 미만 참여연구원에 지급한 퇴직금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퇴직금 지급입니다. 지급판이고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적립도 안 되는 거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을 우리가 하는데, 과거에는 과제참여계약서에 1년 이상 참여를 하겠다고만 되어 있으면 적립은 가능했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1년 미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불인정 사항이라고 얘기하지? 헷갈리죠? 적립은 가능합니다. 적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급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기관에서 퇴사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참여에서만 참여 배제가 된 것뿐이죠. 이 지급은 뭐냐면요, 지급의 의무가 발생된 거예요. 그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에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퇴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과제참여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속을 하겠다고 해서 퇴직금을 연구비에서 퇴직금을 적립했는데 실제로 1년을 못 채우시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보장법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근로자보장법에는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립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사후 연구원인데요. 박사후 연구원은 2020년까지는 학생 인건비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건비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시적인 규정이 적용됐었는데, 자, 2021년도부터는 혁신법에서는 박사후 연구원은 내부 인건비 대상입니다. 내부 인건비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자는 뭡니까?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내부 인건비 대상자라고 하죠. 소속되지 않는 자는 외부 인건비 대상자인데, 박사후 연구원은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 돼야 돼요. 근로계약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근로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액은 불인정 처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화면에서 마지막 항목을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강조사항입니다. 연구 수행 기간, 연구 개발 기간 외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내부 인원 말고 외부 우수한 인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외부 인건비 대상자라고 칭하는데 외부 연구원이 우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를 하시려면 참여계약서, 근로참여계약서를 연구개발 참여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참여계약서에 월 기준급여, 그다음에 참여기간, 참여율, 그리고 전체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서에 기재가 될 텐데요. 그 기재된 금액이 우리 연구개발 기관의 내부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뭐 대학이나 병원이나 기타 비영리 기관에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선임 연구원급에 해당되는 분은 월 기준급여가 아마도 5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외부 기관에 어디 소속돼 있든지 왔는데 선임급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한테 월 1,000만 원을 적용해서 외부 인건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우리는 계약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많이들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 기관의 지급 기준을 초과한 외부 인건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니까 이거 꼭 주의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주의하라고 강조 사항이니까 꼭 신경을 써야 돼요.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의 외부 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서류, 외부 기관장 확인서입니다. 외부 기관장 확인서를 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불인정이었는데 우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명시를 해버렸어요. 원 소속 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거는 외부 기관장이 너희 기관에서 우리 연구원인데 너희 기관에서 너희 과제에 참여해도 좋아. 승인할게. 그 승인 없이 하는 경우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대학교에서 많이 좀 이루어져요. 우리 연구 책임자인 교수님들께서 그 타대학에 있는 뭐 박사과정이나 뭐 석사과정의 우수한 인원을 내 연구과제에 좀 참여를 할 때 그 타대학에 있는 그 연구원하고만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는 통보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기관 소속 연구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을 할 때 그 지급 부서로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사항이 없다 그래서 많이 관가를 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왜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현금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했어 라고 꼭 통보를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기관하고 연봉 또는 월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책정된 금액에서 타기관 연구원으로 활약하면서 받은 인건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뜻일 겁니다. 부가적으로 이중적인 소득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이 또한 그게 왜 그러냐면 현금 인건비는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하니까 보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는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가소득까지 보존해 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 이런 경우에 과제를 참여시키고 명확하게 참여계약서가 없이 증빙으로 갖춰지지 않고 그냥 지급을 했다라고 해서 많이들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 불인정 사항으로 아예 명시가 됐습니다. 과제 참여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보다 감액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걸 그냥 불인정이라고 얘기해 버리는데, 원래 신규 채용 인건비는 타세목으로 전용이 안 되고 감액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잔액이 남을 텐데,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불인정 사항에 기재된 뜻은 뭐냐면 그 잔액을 연구시설 장비비나 연구 재료비로 전용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전용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즉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개정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해당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를 보셔야 되냐면 영리기관, 두 번째도 영리기관, 세 번째도 영리기관. 예, 전부 다 영리기관만 좀 강조가 되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은 하나, 둘, 세 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인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 외부기관장 확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득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되는 거는 중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대학도 다 포함됩니다. 예, 이 네 번째는 다 포함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영리기관만 해당이 되는데, 영리기관들 주의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용어가 나타납니다. 현금 인건비를 계상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현금 인건비를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금 인건비가 현금 연구개발비, 현금만, 현물은 빼고, 총 연구개발비 중에 현물을 빼면 현금만이면 뭐겠어요? 정부 출연금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금, 그 두 개를 합친 금액이 되겠죠? 예, 거기다가 현물을 더해야지 총 연구비가 되니까 현금 연구비의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현금 연구비만 해당이 됩니다. 현금 인건비만. 현물 인건비는 해당이 안 돼요.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 그러면 50%까지는 가능해요. 정부 출연금이 5천만 원, 1억이고, 정부 출연금이 1억이고, 중소기업 가정할게요. 그러면 아마 뭐 민간 부담금이 25%니까 그 중에 뭐 2,500만 원 정도가 민간 부담금.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으로 가정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정부 출연금은 7,500만 원. 그리고 민간 부담금이 2,500만 원. 그 민간 부담금 중에 중소기업은 10%니까 뭐 250만 원이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7,500만 원 더하기 250만 원 하면 7,750만 원. 거기에 50%까지만 현금 인건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2020년에 과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협약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현금 인건비 50%를 초과해서 계획을 짰고, 그 계획서가 협약 당시에 제출이 됐고 전문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미 50%가 넘어갔는데 그거를 인건비를 2021년도까지 이어지는 과제인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옆에 가로를 보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2020년도에 이미 협약이 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50%를 초과했다고 환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적용되죠. 무조건.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약 당시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이걸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50%가 초과된 거는 다시 짜오세요라고 해서 수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영리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 인건비를 다른 인건비와 구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없었던 규정이에요. 그냥 신규 채용 인건비를 다른 내부 인건비하고 통합시켜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신규인지 누가 내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신규 채용 인건비는 처음부터 현금 인건비를 보존하는 걸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규로 채용했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내부 인건비를 활용하고 또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신규라고 그러고 또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를 한 겁니다. 예. 신규 채용 인건비는 다른 인건비하고 명확하게 인원 자체를 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구분 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기준이죠? 불인정 기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분 관리하지 않으면 불인정 사항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거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별표를 막 100개 쳐도 될 것 같아요.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 대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지 중요하죠. 과거에 인건비를 내가 뭐 1억 예산을 짜놨는데 계획서에 뭐 인건비 월급이 올랐어.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참여율이 늘어가지고 인건비를 뭐 1억 2천만 원 쓰고 뭐 1억 1천만 원 썼어요. 타세목에서 전용하고 뭐 그런 부분 자율적으로 막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원래 계획한 바대로 하지 않을 거면 뭐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액은 그렇다고 쳐요.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액도 원래 계획 대비 증감액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럼 이것도 경과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2020년도 중에 또 연구개발이 시작됐는데 예, 이거 어떡하지? 그럼 중간에 증감액이 발생되는데 과제 아직 종료 안 됐으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시면 될 겁니다. 자, 인건비 불인정 사례인데요. 인건비 불인정 사례는 발생 건수 잘 보시는데 의외로 신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래에 인건비 한도 초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시스템 자체가 참여율이라는 것을 그다음에 4대 보험의 기간부담금,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액을 기준급여하고 따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오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용기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많이 발생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례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인정 인건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인건비에다 좀 할애했으니까 이 속도면 언제 끝나지 우려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이제 속도를 제가 조절을 할 텐데 인건비는 하도 강조를 많이 해도 아깝지가 않아서 강조를 드렸고요. 집행 사례 1번은 그겁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퇴사를 했다. 그런데 기존 인력에다가 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채용 인건비하고 기존 인력 인건비는 구분 관리가 되어야 되고 신규 채용 인건비를 타 용도로 절대 전용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한테 전용 사용한 금액은 전액 다 불인정 이렇게 처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분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 인력인지 신규 채용 인력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고 이걸 전용하는 거를 체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사례 2번입니다. D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금액, 4대 보험 기간부담금 또는 퇴직금 포함, 그 다음에 해당 소속기관에서 여기서 4대 보험은 본인 및 기간부담금을 다 인정해 주는데 왜 자꾸 기간부담금만 얘기를 하시고 본인 부담금을 얘기를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준급여를 적용할 때 월급여를 네트로 하지 않고 그로스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월급여에 이미 본인 부담금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50% 자기 부담, 50% 기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간 부담금만 표현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한도가 초과해서 발생된 거예요. 이 한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리기업은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 계획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증감액이 발생되면 사전 승인받아야 되니까. 근데 영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세요. 인건비를 계획한 대로만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이 어디서 그런 인식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계획한 대로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인건비는 내가 써도 되는 금액 내가 인건비를 집행해도 되는 금액을 한도라고 표현합니다. 올바르게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규정에서 사용 기준에 명시된 바, 그 명시된 바하고
내가 집행한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된 바는 맥시멈이에요. 한도. 이걸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인건비가 불인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그렇게 비교하는 건데 인건비를 계획보다 많이 썼다. 그래서 불인정이다. 이거 아닙니다. 예, 기준에 그런 건 내용은 전혀 어디도 없고요. 근데 영리기업은 증감액이 발생되면 사전 승인 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영리기업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집행사례 3번은요. 비비대학교 병원이 모든 참여연구원 급여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를 인건비에 포함돼서 연구비로 집행을 직접비로 집행을 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간접비, 간접비 집행 대상이고 그래서 이거는 직접비로 집행되면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집행사례 4입니다. CC 주식회사는 당해년도 연구기간 종료일 근속일이 1년 미만인 참여연구원의 퇴직금 적립액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참여 계약서에 1년 이상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면 적립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근속을 한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전부 다 환수 조치된다라는 적립액 자체도 환수 조치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케이스 5입니다. DG 주식회사는 이 대학교 소속의 F연구원을 외부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어떤 연구원을 어디 대학교 소속인데 외부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대학교에서 외부기관장 확인서를 득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회사도 될 수 있고 어떤 대학에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과제 책임자를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타 대학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나 이런 분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면서 그 대학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연구원하고만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경우에 외부기관장 확인서 없어. 우리 그런 거 없는데 더불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 대학교에 외부기관장 확인서를 요청했더니 그 대학교에선 사전에 나하고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장 확인서를 끊어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전액 다 불인정 살해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某某대학교인데요. 우리 보건의료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제가 불인정 처분한 사례인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수천만 원 단위였고요. 그 기관은 영리기관이었어요. 영리기관이었는데 그 영리기관에서 타대학 연구원을 외부연구원으로 활용했는데 외부기관장 확인서를 제출 못했습니다. 예. 케이스 6은요. 대학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니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는 또 예외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 GH를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집행을 했어요.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 집행 가능하죠. 근데 연구기간 중 G가 군대를 입대했어요. 군대를 입대했고 G의 학생인건비를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인건비를 집행을 한 거예요. L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 적용 기준은 뭐냐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지급 기준 단가 및 참여율을 준용하고 연구참여 확약서 등의 절차를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해야 되는데 과제를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 L에게 지급한 거예요. G가 참여했는데 G가 군대를 가니까 그 인건비를 그냥 L에게 줘버렸어요. 그런데 왜 통합관리 기관이냐 통합관리 기관이 아니냐고 예시해서 했냐면 통합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를 아마도 간접비처럼 일괄 흡수를 합니다. 일괄 흡수를 하는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보게 되면 통합관리 기관인 경우는 연구개발 수행 기관이 일괄 흡수할 수도 있고요. 연구과제 책임자가 일괄 흡수할 수도 있어요. 일괄 흡수를 한 다음에 학생 인건비로 사용을 하라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에게 어떻게 잔액으로 남겼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학생 인건비를 다 쓰지 않고 잔액을 남겨도 환수 조치 안 합니다. 통합관리 기관은. 그래서 통합관리 기관이 아니고라고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건비 7번입니다. 사례. 중소기업 FF 주식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연봉 상승으로 원래 연구개발 계획서 계상된 인건비 총액을 증액했습니다. 자, 이 사례가 뭡니까?
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의 사용기준 사례죠. 예, 영리기업이요. 중소기업이니까 영리기업인데 자, 연봉이 상승했다 그래서 원래 개발 계획서보다 연봉이 인상돼서 지급을 했어요. 과거처럼 한 거죠. 그런데 전문기관, 예,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리기업이고 영리기업이 인건비를 원래 계획 대비 현금 인건비, 예, 현금 인건비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 인건비예요.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 대비 증감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그걸 사례로 넣어본 겁니다.